본인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이 판결을 한번 보세요. 자, 띄워주시죠, PPT. 자, 이정열 판사 아주 대표적이죠. 이분은 대통령을 향해서 각하새끼 짬뽕이라는 욕설 그 SNS를 하시는가 하면, 근데 이분 또 판사로서 서울 남부지법 재직 시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최초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분이. 최은배 판사 같은 경우 2011년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 비판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 팔아먹었다고 글 올렸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재협상하자고 나섰죠. 이 최은배 판사는 민주노동당의 불법 후원금 낸 정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자, 김영식 부장판사. 이분도 역시 2016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칼럼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 XX라고 쓴 온라인 매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진한 판사는 2016년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한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에게는 명예훼손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오현석 내일 나오시죠?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법원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죠. 대법원 판결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립니다. 자, 제가 소개한 이 발언들은 어떤 거는 본인의 SNS 발언, 어떤 거는 법원 홈페이지 게시, 어떤 거는 본인의 판결문의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이런 판결들을 내립니다. 튀는 발언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소제도를 통해 시정하면 될 뿐이다. 상소제도는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실수라도 3심제도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이 죄를 받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이렇게 튀는 판결을 커버하는 범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서면 답변을 내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서면 답변을 이런 사람들하고 학회활동하신 이분들은 마치 이 답변을 하시는 대법원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다수의 묵묵히 재판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법관의 상식과 이렇게 위배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답변한 내용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제가 그 방금 지금 언급하신 판결들 중에는 제가 연구회를 떠난 뒤의 것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언급한 내용은 대법원 판결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여지도 있다는 그런 뜻에 불과합니다. 자, 법관의 법률에 따른 판결과 양심에 따른 판단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독에 대한 철저한 존중입니다. 왜 판사들이 자기 판사실에서 외롭게 도시락 먹는 쪽을 택하고 사람을 안 만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은둔자의 생활을 자처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법관의 독립,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은 이렇게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학술단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의 사상을 강화하고 그 사상체계 하에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소위 집단행동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본인이 사법부의 본령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후보자의 지금 이런 기초적인 그 법에 대한 인식,
재판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사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사법부의 권위,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복종, 이렇게 살아온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하실 때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공익인권센터하고 성소수자 관련 학회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인섭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어떤 의제, 즉 사회적 어젠다를 표면으로 가시화시키는 것 자체도 그 어젠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파워를 실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자, 우리가 지금 동성애, 또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매우 뜨겁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동성애라든지 또 동성혼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 논의가 많고 또 많은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지금 군 형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지금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지금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법원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13명 임명 제청하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하게 됩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의견 밝혀야 되는 법제처 국민권익위 인권위 다 본인과 같은 활동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후보자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상징성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춘천지방법원장의 공무로 한 건지 아니면 지명받은 법관 개인의 일인지가 약간은 애매해서, 그런 경우에는 공무가 아닌 거로 판단해서 관용차를 이용 안 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보자께서 소신을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판단했던 일이 이와 같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후보자께서 이 사회에 정말 다양한 시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좋지만, 더더군다나 저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후보자는 옳은 것을, 판단했던 것을 지키는 소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위와 행동을 판단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특히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훨씬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금 애매할 때는 법을 지키고 적정한 절차를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회의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 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소신과 원칙을 저버릴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사실 이런 관용차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일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껴서 더욱 처신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지킬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지금 다른 근거가 없어요. 두 가지.
한 12, 13년 전에 탈퇴해서 그 이후에 관여한 적도 없고 활동 내용도 모른다는 우리법 연구회 하고 얼마 전에 탈퇴했다는 국제인권법위원회, 국제인권법학회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저는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첫 번째는 국제인권법 연구에 474명의 법관이 참여한 500여 명의 법관 전체 6분의 1이 참여한 이 연구회를 문제 삼는다면 또는 그 연구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법관의 여러 가지 행동을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자유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리고 그게 후보자가 책임질 일이냐.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그런 거로 이야기해서 되겠냐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구체적으로 몇 번 말씀을 하셨듯이 이 연구의 활동 내용을 보면 1년에 5회 이상의 정기 세미나와 1회 공동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 연구의 주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몇 개 말해보세요. 제가 있을 때 한 것 중에는 맨 먼저 국제 노동 기준 이야기했었고 또 하나는 탈북 주민의 난민법상 지위 그리고 몇 개가 기억납니다. 그 정도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제 기억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 국내 법원에 의한 국제 노동 기준을 허용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거 말고 이야기를 드리면 인권의 국제적 보호제도, 장애인 인권, 유럽인권재판연합과 우리나라에서 국제인권재판소의 설립 전망, 노동인권과 법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재판 실무, 세계 사법제도 개항과 특징, 모욕죄의 남용과 한계, 이런 게 무슨 이념적 편향성입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보자께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이런 연구단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법관이 거듭한 판결을 내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세미나와 학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야만이 자칫 혼자만의 사고에 갇힐 수 있는 법관분들의 사고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후보자께서 이런 건 필요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말했는데요. 사실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탁 꼬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신뢰 회복의 길이 필요하다 했는데 신뢰가 떨어진 길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송 과정에서 보면 맨 먼저 접수 단계부터 이제 결론을 낼 때까지 일반 국민들은 정관예우라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재판 과정에서 조금 여태까지는 좀 효율적이고 신속한 걸 원하다 보니 충실한 심리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 보기에 사회 통념이나 사회 상식에 맞지 않는 결론들이 가끔 나오게 되면 또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또 가끔 일어나는 법관들의 비위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정관예우나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까 만약에 이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거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또 하나 좀 빠뜨렸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법관의 비위 또는 재판장에서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또 돌출된 판결 이런 것도 이제 다 있을 수가 있고 그건 이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관의 그 판결이나 또는 법관이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사법행정권의 지시나 또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의해서 있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사실 저희들이 신영철 대법관은 그 당시 촛불 집회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강하게 문제제기했던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저는 그 유사한 사건이 이번에 법원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그동안 지난 정권에 있었던 적폐가 어느 정권 또는 어느 기관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관리하고 영화감독을 감독하고 배우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 적폐청산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붕괴하고 있는 건데
법원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했던 것이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법원행정처가 이미 박해진 진상보고에 의하더라도 과도하게, 부당하게, 위법하게 법원행정처의 작용이 있었던 것은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감봉을 받았죠. 담당자가. 나머지 블랙리스트가 있었던지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가 아니라 그 증거가 좀 미약하다.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법관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래 3번밖에 없었던 전국 법관회의에서 많은 법관들이 추가 재수사를 해서 분명히 밝혀라. 라고 해서 어떤 법관은 단식을 하고 어떤 법관은 수없이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시는 법원의 신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한 여러 이유를 했지만 저는 그 중심에 또 하나가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했던 또는 사법행정의 남용이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 하면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그냥 법원 중심의 사법행정이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법안이 있으시면 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인사에 대한 거든 법관 독립성에 대한 거든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체적인 방안도 밝히는 것이 지금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그런 사법개혁의 국민적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은 당연히 내부 법관의 독립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법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후보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사실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후보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은 말씀드립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큰 줄거리에 이런 반드시 이뤄놓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사법부의 권위,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복종, 이렇게 살아온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하실 때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공익인권센터하고 성소수자 관련 학회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인섭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어떤 의제, 즉 사회적 어젠다를 표면으로 가시화시키는 것 자체도 그 어젠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파워를 실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자, 우리가 지금 동성애, 또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매우 뜨겁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동성애라든지 또 동성혼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 논의가 많고 또 많은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지금 군 형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지금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본인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이 판결을 한번 보세요. 자, 띄워주시죠, PPT. 자, 이정열 판사 아주 대표적이죠. 이분은 대통령을 향해서 각하새끼 짬뽕이라는 욕설 SNS를 하시는가 하면, 근데 이분 또 판사로서 서울 남부지법 재직 시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최초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분이. 최은배 판사 같은 경우 2011년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 비판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 팔아먹었다고 글 올렸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재협상하자고 나섰죠. 이 최은배 판사는 민주노동당의 불법 후원금 낸 정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자, 김영식 부장판사. 이분도 역시 2016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칼럼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 XX라고 쓴 온라인 매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진한 판사는 2016년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한 고영주 방문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법관의 상식과 이렇게 위배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답변한 내용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제가 그 방금 지금 언급하신 판결들 중에는 제가 연구회를 떠난 뒤에 것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언급한 내용은 대법원 판결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여지도 있다는 그런 뜻에 불과합니다. 자, 법관의 법률에 따른 판결과 양심에 따른 판단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독에 대한 철저한 존중입니다. 왜 판사들이 자기 판사실에서 외롭게 도시락 먹는 쪽을 택하고 사람을 안 만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은둔자의 생활을 자처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법관의 독립,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은 이렇게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학술단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의 사상을 강화하고 그 사상체계 하에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소위 집단행동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본인이 사법부의 본령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후보자의 지금 이런 기초적인 그 법에 대한 인식, 재판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사법진 이사장에게는 명예훼손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오현석 내일 나오시죠?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법원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죠. 대법원 판결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립니다. 자, 제가 소개한 이 발언들은 어떤 거는 본인의 SNS 발언, 어떤 거는 법원 홈페이지 게시, 어떤 거는 본인의 판결문의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이런 판결들을 내립니다. 튀는 발언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소제도를 통해 시정하면 될 뿐이다. 상소제도는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실수라도 삼심제도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이 죄를 받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이렇게 튀는 판결을 커버하는 범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서면 답변을 내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서면 답변을 이런 사람들하고 학회활동하신 이분들은 마치 이 답변을 하시는 대법원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다수의 묵묵히 재판... 로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지금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법원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13명 임명 제청하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하게 됩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의견 밝혀야 되는 법제처 국민권익위 인권위 다 본인과 같은 활동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후보자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상징성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춘천지방법원장의 공무로 한 건지 아니면 지명받은 법관 개인의 일인지가 약간은 애매해서 그런 경우에는 공무가 아닌 거로 판단해서 관용차를 이용 안 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보자께서 소신을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